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주 강의 영상 중에서 전반부 영상이 녹화가 안 된 관계로 오늘은 셀프 레코딩으로 4강 그리스 문명에 대한 부분 전반부 강의 부분을 다시 녹화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 꽃은 사랑의 사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합판채라고 알려진 식물인데 꽃이 이렇게 보라색 꽃으로 예쁘게 핍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고 나면 살구 열매처럼 작은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들이 마치 향기롭고 달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의 뿌리는 인삼과 같아서 중동의 산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합판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창세기 30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도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라헬은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언니에게 이 합판채를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합판채 자체에 임신의 효능이 있다라고 고대 근동에서부터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합판채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합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오늘 4강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익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또 헬라 문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헬라 문화의 상징과 세계 학문의 기초가 되었던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오래전에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그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내용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기원은 새 문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형성된 크레타 문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케네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오니아의 문명입니다. 첫 번째로 이 크레타 문명은 BC 3000년부터 1400년경에 그리스의 남쪽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번영하였습니다. 이 크레타 섬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레데 섬에 미양이라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 가운데 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크레타 섬에는 크노소스라는 궁전이 세워지게 되고 많은 궁전들이 건립되었습니다. 그 후 2세기에 걸쳐서 이 크레타 문명은 굉장히 절정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게해 주변 지역은 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양 교통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런 발달된 해양 교통을 통해서 오리엔트 각지와 교역하면서 그곳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여서 해양 문화를 탄생시켰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에게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게 문명은 처음에는 크레타 문명과 그리고 후기에 미케네 문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에게 문명의 존재는 오랫동안 전설 속에 묻혀져 있어서
잘 알려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전설에만 전해오던 크레타 문명은 1900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에번스가 이 크노소스 궁전의 유적을 발굴하면서 실제 역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온난한 기후로 인해서 풍부한 천연 자원의 올리브나 포도주 등을 수확하면서 그리고 상아나 보석 등을 수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크레타 섬에는 크노소스 궁전이 유명한데 이 궁전을 비롯해서 많은 궁전이 건립되었고 기원전 1700년경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여러 궁전들이 파괴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큰 궁전이 새로 건립되면서 그 후에 2세기에 걸쳐서 이 크레타 문명이 절정기를 이루다가 이제 훗날 이 미케네 문명에 의해서 결국 이곳이 정복되어지게 됩니다. 이 크레타 문명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궁전 벽화들이 남아 있는데 미노아의 미녀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이 색감을 보시면 굉장히 신비로운 색감과 그리고 생동감이 있는 묘사로 고대 세계에는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그림 속의 여인들은 바라보는 누구에게나 시대를 뛰어넘는 생생한 미적 감흥과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크레타 예술품만큼 뛰어난 예술품들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케네 문명입니다. 이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 본토 지역에서 융성했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레타 문명이 크노소스를 중심으로 번영할 무렵인 기원전 2000년부터 1600년에 그리스 본토에서 인도와 또 유럽어족에 속하는 그리스인들이 북쪽에서부터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급속하게 힘을 키워서 펠로폰네스 반도를 중심으로 각지에 미케네라든지 또 필로스 등 소왕국 등을 건설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강성했던 왕국이 바로 이 미케네 왕국이었습니다. 이들의 왕국들은 에게에서 군림하면서 번성하였고 BC 1500년경부터 이 크레타 섬을 침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크레타 문명은 BC 1400년경에 본토 그리스인들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고 크노소스를 비롯한 각 지역의 궁전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킨 그리스인들을 미케네를 중심으로 미케네 문명을 발달시켰고 기원전 1400년경부터 1200년경에 절정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이오니아 문명입니다. 이곳은 트로이라는 도시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아 북쪽으로 전도 일정을 계획하였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여서 결국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왔을 때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토인비는 바로 사도 바울이 탄 이 작은 배를 가리켜서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두 번째 토대가 되었던 소아시아의 터키 서부의 이오니아 문명은 서구 학문의 중심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향이기도 합니다. 서양 문학의 창시자인 호메로스라는 인물도 유명하고 역사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헤로도투스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이오니아인들은 학당과 도서관을 중요시하였고, 이오니아인들은 문화에 대해서는 열린 태도를 가졌지만 정작 자신들이 사는 도시에서는 높고 굳건한 성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그리스 본토의 건축 기법과 학문 방법을 전수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오니아 지역의 이 사람들은 그리스 본토 국가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본토에 살았던 그리스 국가들은 이 이오니아의 소아시아 지역 진출에 힘을 썼습니다. 유럽에 속한 그리스와 그리고 아시아에 속한 이오니아의 두 이 헬라 세력의 힘 대결은 결국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고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으로 기록된 트로이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개봉되어 있는데 저도 이 영화를 봤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킬레스 역할을 맡았던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의 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트로이 전쟁 역시도 사랑에서부터 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에게해 건너편 스파르타 왕국을 방문했다가 이 나라 왕비 헬렌을 데리고 트로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헬렌은 굉장히 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는 자신의 미녀 부인을 되찾기 위해서 아킬레스와 오디세이 등 그리스 영웅들을 모아서 당시 소아시아의 최강 세력이었던 트로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전쟁은 왕비를 되찾는 명분도 있었지만 아시아와 흑해로 가는 좁은 길목인 디르다넬스 해협까지 빼앗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트로이는 바로 그 바닷길을 장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트로이는 스파르타의 속임수 계략에 걸려서 결국은 패배하고 맙니다. 트로이 지역은 아주 견고한 성으로 건축되어져 있었는데 스파르타 군인들은 그 트로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속임수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전함들을 뜯어서 나무로 된 큰 목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목마에 들어가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트로이 성에는 이제 스파르타 군인들이 모두 다 물러갔다라고 거짓 소식을 전한 다음에 트로이에 있던 그 성벽 문이 그제서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트로이의 성벽 문이 열리고 그들은 해안가에 와서 스파르타 군인들이 물러가는지 확인해 보는데, 과연 그 소문대로 군인들이 다 물러가고 대신 그곳에는 큰 나무로 만든 목마만 남아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군인들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승전 기념물로 그 목마를 남겨놓고 간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트로이 왕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기뻐하면서 그 목마를 그만 트로이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들은 축제를 즐기며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때 새벽 무렵쯤에 그 목마 속에 들어있던 군인들이 내려와서 그 트로이 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장군이었던 아이네이스는 그날의 참화에서 피해서 이탈리아로 건너오게 됩니다. 트로이는 많은 역사적인 사람들에게 영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2살의 나이에 이 트로이의 폐해에서 아테나 여신에게 제사했고, 또 아킬레스의 무덤을 찾아서 꽃다발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트로이 재건을 명했고, 이에 따라 인근 항구에 새로운 도시라고 해서 트로아스라는 도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곳에서 세계 정복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후에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을 때도
이 트로아스를 아주 특별한 곳으로 대접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곳에 황궁을 세울 계획을 세웠고 옥타비아누스도 트로아스 시민들에게 한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로마 제국의 수도 후보지로서 이 콘스탄티노플과 트로아스 그리고 니코메디아라고 하는 이 세 도시를 놓고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헬라 문화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BC 500년 이후에 헬라 문화의 중심지는 터키 이오니아에서 본토 그리스 아테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과 전쟁에서 승리를 한 아테네 시민들은 도시의 수호신으로 이 아테네를 위해서 BC 440년경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라는 의미에서 이 아테나는 또한 처녀였기 때문에 이 신전의 이름을 파르테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처녀신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파르테논 신전은 언덕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을 확대해 보면 주변에 보면 바위 언덕과 신전들이 자리한 곳에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 내부에는 높이 13m의 아테나 여신상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앙 부분에 아주 거대한 이 아테나의 신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림 왼쪽 편에 보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아고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 사이트 중에 아고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은 시장과 같은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신전이 내려다보는 바로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이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는 그곳이 성역의 공간이라면 이곳을 둘러싼 주변 영역은 세속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언덕 서쪽 아래에 아레오파고스 언덕으로 이 광장에서 도시국가 아테네의 재판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마도 재판의 광경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레오파고 광장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아레오파고 설교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약 AD 52년경에 파르테논 신전이 건축된 지 약 400년 후인 AD 52년경에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 이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전 아래 아레오바고스 재판정 광장에서 영원한 분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오늘날 여러 한국 교회들이 화려한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건물을 화려하게 세우고 높이 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리스인들은 이 파르테논 신전의 높다란 기둥처럼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였지만 그들의 염원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결국은 그들도 물리적인 충돌과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공화정을 펴고 있었고 스파르타는 신체적인 훈련을 강조하면서 왕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공화정이냐 왕정이냐라고 하는 정치체제의 갈등까지 빚었고 누가 그리스의 대표 국가인가라는 자존심 대결은 결국은 전쟁으로 귀착되었습니다. 훗날 로마 제국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 둘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